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셨는데 바로 갔다 오시자마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 일본을 주시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한일의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기존의 아베를 어떻게 봐왔느냐에 따라서 아베 사후에 대한 평가도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일본 내에서도 이제 뭐 굳이 언론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가장 우파에 가까운 산케이 같은 경우는 우리의 영웅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분위기죠. 그러나 이제 아사히 더 이쪽으로 도쿄 신문 같은 경우는 뭐 시큰둥 뭐 공도 있지만 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 이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은 이렇게 무조건 미화시켰느냐. 우리도 비슷한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런 시각이 좀 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아베라고 하면은 역사 수정주의자, 우익의 상징,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총격으로 사망한 거에 대해서 굳이 뭐 깊은 애도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베가 뭐 부인이 굉장히 친한파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했고 그래서 처음 총리했을 때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두 번째 총리를 할 때 어떤 일본의 자신들의 어떤 우경화 이 바람에 타는 것이 결정적으로 좀 미운털이 바뀌었던 것 같고 결정적인 계기가 2019년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한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강하게 나왔던 게 아베였기 때문에 더 미운털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베의 시각, 일본의 어떤 주류의 시각에 서서 이제 본다면은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 2015년에 이제 위안부 합의 나름 아베로서는 당내에서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넣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고 해볼게 하면서 밀어붙였는데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돈 줄 테니까 앞으로는 다시는 사과하란 말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소녀상 절대 설치하면 안 돼 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한일 관계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심각하게 어떤 반발이 컸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 더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베로 상징되는 그 세대는 식민 지배의 내 어떤 노스텔자 향수를 아직까지도 갖고 있고 그때 그 강했던 일본으로 다시 만들고 싶은 강한 니폰으로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한국은 그 열등한 민족이고 우리가 개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종족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가 부강하게 커서 일본의 말을 제대로 잘 안 듣고 일본의 경제를 위협할 정도까지 추격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죠.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베와 그의 세대 내지 보수 우익의 정서는 일본이 전반적으로 잃어버린 30년 이 기조 속에서 쇠락기 같은 느낌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나가는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찾겠다는 이런 선택으로 아베를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조금 시대착오적이었다. 요즘 일본의 젊은 세대하고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이제 뭐 20년, 30년 최근에 뭐 잃어버린 30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는 계속 쇠락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일본이 한국에 보여준 모습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강자의 여유였거든요. 내가 좀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그래 받아들여. 예컨대 경제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그 수입선 다변화라는 정책이 국제규범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일본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더 심화시키니까 일본에서 오는 것들은 막는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넘보는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적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한국이 치게 올라오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2010년에 이제 경제 규모가 뒤처진 것으로도 사실은 부하가 끓는데 덧붙여서 65년 체제라고 얘기되어지는 한일 관계의 어떤 그 하이어라키 이 부분이 무너지면서 한국마저 일본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일본 뜻대로 안 되는 것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점점 차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안보 면에서의 불신, 경제 면에서의 추격, 정서적으로 그런 것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결되면서 일종의 그 좀 히스테릭한 반응이랄까 하는 것들이 수출 규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아베 사망 이후에 한국과 달리 그 전 세계적으로는 아베가 남긴 유산에 대한 약간의 추모 열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베가 남긴 어떤 외교 정책 면에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일본의 시각,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베는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죠.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리처드 아미티지하고 이제 조셉 나이가 2000년부터 이제 미일 동맹에 관한 어떤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보고 2000년에 시작했는데 마지막 보고가 이제 2020년 12월 7일 날 나왔습니다. 거기서 놀랄만한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은 일본은 전후 최초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거나 미국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하냐면, 이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얘기하는 것들이 아베 일본의 어떤 외교 정책에 많이 녹아 들어갔거든요. 이제 TPP를 뭐 한다든가 하는 것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특히 트럼프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과하게 뭐 동맹이고 뭐고 없어, 오로지 그 아메리카 퍼스트는 너무 이제 내향적으로 외교 부분을 풀어 나가면서 동맹이 다 등 돌리고 이 미국의 외교 자산이 거의 다 파탈날 지경이 됐을 때 아베가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걸 다 추스리면서 뒷감당을 해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트럼프가 취임 첫날 TPP 나 안 해 하고 탈퇴한 거 뒤에서 속으로 막 올라오는 거 꾹 참으면서 아베가 수습해서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국제 협정을 일본이 주도해서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일본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스스로 전후 자기네들은 이제 패전 국가고 함부로 대외적으로 설치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합니다. 그래서 대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수단이 ODA였어요. 근데 이렇게 큰 규모의 미국이 빠지면서 자 이제는 TPP 다 끝났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담하고 있을 때 그거를 추스려서 CPTPP로 만들었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예컨대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만든 게 아베입니다. 아베라고 하기보다 아베 시대의 일본. 그리고 그걸 갖고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발표를 합니다. 쿼드 아이디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와는 다른 질적인 인프라 투자를 얘기한다든가 퀄리테이티브 인프라스트럭처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 프리 플로우 위드 트러스트 그래가지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를 뭐 촉진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외교 구상을 아베가 다 만들어내면서 트럼프가 저기서 땡깡 부리고 있을 때 끌고 갔어요. 미국의 입장에선 너무너무 고마운 존재인 거죠. 일본 총리들은 전범 국가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질 못했는데 아베는 관계 주도의 적극성을 매우 많이 보여줬다. 그리고 어쨌든 뭐 트럼프 별장에 가서 골프 카트도 막 하면서 비굴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국의 이익 또는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기 때는 아베가 사실은 단명으로 끝났죠. 예, 근데 이제 나름 절치부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죠, 열심히. 총리다운 총리를 했다.